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2일 방송된 대왕 카스테라 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카스테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는 더 크고 식감은 더욱 촉촉한 대만식 카스테라. 그런데 일부 업체의 대만식 카스테라 제조 과정에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많은 양의 식용유가 들어가고 겉으론 무첨가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종류의 첨가제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방송은 지난 2주간 소비자와 업계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식 카스테라를 즐겨 먹었던 많은 소비자들은 특히 예상과 달랐던 식용유 사용량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해당 업계에선 해당 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먹거리 엑스파일은 대만식 카스테라에 대한 두 번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만식 카스테라에 대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송했던 대왕 카스테라 편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유난히 사람들로 붐비는 한 매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일명 대왕 카스테라. 큰 틀에 구워 나온 빵을 즉석에서 잘라 파는 인기 상품입니다. 전국에 이런 대왕 카스테라를 판매하는 곳은 500여 곳, 브랜드는 29개에 이릅니다. 인기의 비결은 식재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인기만큼이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 골목에 2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자리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빵은 대만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 한국으로 상륙한 겁니다. 대만식 카스테라라고도 합니다. 대만식 카스테라를 즐겨 먹어온 한 소비자가 빵을 먹을 때 손가락에 묻어나는 이 윤기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손에 이렇게 좀 기름이 묻어나는데 이 기름을 솔직히 어떤 재료로,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은 제조 과정을 직접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한 매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식용유 통입니다. 10개짜리 빵 한 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은 1000g, 식용유는 700ml가 들어갑니다. 함량은 650이요? 다른 브랜드의 매장. 이곳에선 같은 양의 빵을 만드는데 650ml의 카놀라유가 들어갑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 확인한 4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레시피. 이 중 3개 업체가 카스테라 한 판에 평균 700ml에 가까운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사용량이 적은 나머지 업체의 한 매장에선 유화제와 팽창제, 착향료가 들어간 믹스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빵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 믹스 제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유화제와 팽창제, 착향료, 그리고 진열장에 비치된 여러 식품 첨가물을 또 첨가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함께 넣고 만든 대왕 카스테라 반죽. 하지만 소비자에겐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계란하고 밀가루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 오리지널이요? 네. 계란하고 밀가루밖에 안 들어가요. 한 가지 이런 건 안 들어가겠네, 그러면. 게다가 이 매장에선 더 놀라운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전날 팔다 남은 빵에 생크림을 주입한 다음 생크림 카스테라로 판매한 겁니다. 전날 거는 전부 다 생크림 주입해서 다음날 파는 거예요? 전날 남는 거는? 너 사람들 모르겠네요. 어떻게. 방송 후 소비자들은 업체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식용유의 사용량과 이를 알리지 않은 업체의 마케팅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뭐 뒤통수 맞은 느낌도 있고. 식용유가 한 그렇게 요구르트 한 병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저희가 식용유를 막 평소에도 먹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먹으니까 그리고 약간 좀 거부감이 좀 들긴 해요. 그거는 빵이 아니지. 그걸 아이들이 먹는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믿고 먹은 건데 솔직히 좀 많이 배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기분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줄 서서 먹었거든요, 사실. 근데 줄 서서 먹거나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방송 이후 매장 앞 모습입니다. 인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았던 매장들은 방송과 무관한 곳이란 문구들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빵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일이 표기에 붙여놓은 곳도 많아졌습니다. 식용유 사용이 문제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관련 기사들은 2명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합니다. 개인 SNS에 올린 글을 매체에서 인용한 겁니다. 서울대 문정훈 교수가 SNS에 쓴 글입니다. 그는 방송을 보진 않았지만 빵을 만들 때 식용유를 쓰는 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식용유 사용량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작진은 문 교수에게 직접 입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사 인용 후 방송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문정훈 교수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SNS 올리신 글을 갖고 이제 기사화가 많이 돼서 저 되게 당황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쓴 건데 그걸 갑자기 신문사한테 가져가네요. 그러셨어요? 네. 혹시 교수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내용을 본 건 아니시죠? 방송 뒤에 봤죠, 결국. 보셨어요? 그는 방송을 본 후에도 식용유 과다 사용을 지적한 방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식용유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고 버스를 많이 쓰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나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그러니까 네네. 만약 그게 버스였다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었어요. 버터를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 버터를 50% 70% 썼다면 방송에서도 먹거리 생활에서 나쁘다고 얘기했을까요? 좋은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다른 전문가 최낙원 씨는 식용유 덕분에 식감이 부드러워졌다면 좋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글에서 방송에서 지적한 식용유의 사용량과 업체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식품공학자 최낙원 씨는 SNS에 글을 쓸 당시에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방송을 보셨나요 혹시? 안 봤습니다. 안 보셨나요? 내가 방송 거의 안 봅니다. 또 방송. 그는 과자 회사와 향료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식품 상식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식품공학자입니다. 여러 매체에 전달되면서 인용돼서 기사화됐거든요. 내가 뭐 인용하란 말도 하기 나는 그럴 줄 몰랐지. 사적 공간이고 SNS는 토론도 하지 않고 그냥 나의 넋두리하는 공간인데 그걸 인용했다 그래서 뭐 인용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나한테 뭐 유감이다 그러면 거꾸로 나는 방송 유감을 말하셨다니까요. 난 방송 유감이다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방송을 보시기 전에 글 쓴 그때 심정과 의견과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의견이 아직도 변한 거 없으신가요? 방송의 문제점은 훨씬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제품 품질로 봐서는 소비자를 속였거나 배신할 정도의 품질은 아니고 충분히 훌륭한 제품이었고 그 과정에서 첨가물을 안 넣었다 그러면서 넣은 것은 분명히 거짓이니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식용유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갖다 강조할 회사는 없겠죠. 근데 자체가 과다하게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양도 과다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카스테라에 비해서 많은 거지 당은 확실히 줄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방도 그 정도 양이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때 양이 아니다라는. 특히 그는 먹거리 엑스파일이 지난 방송에서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 재료가 궁금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소비자들의 공포를 자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그런 건강유의 유효대책에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 내 아이가 먹게 될. 얘가 멋졌다고. 애들이 더 강해요, 어른보다. 그러니까 거기 뱃속에 있는 그 영아, 임산부는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태어나서 말짱이 걸어다니고 학교 다닐 정도 되면 걔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대만식 카스테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엄마가 식용유를 아이들한테 먹이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가 소위 말하는 70%가 식용유라면 아이들한테 진짜 식용유를 먹이는데 그거는 아니죠. 뭐 맛으로 봤을 때는 뭐 누가 주면 먹을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먹기 위해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식용유가 나쁘다는 평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다는 느낌은 그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좋다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애들한테는 좀 꺼려집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대만식 카스테라를 먹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적혀있는 광고 문구를 보며 2명 중 1명은 대만식 카스테라가 건강빵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식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29개. 먹거리 엑스파일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장 수가 가장 많은 10개 브랜드의 약 30개 매장을 무작위로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4개 브랜드의 레시피를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업체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 중 2개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700ml의 식용유를 사용했던 업체는 한 판이 700ml고 한 조각은 70ml로 많은 양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식용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우리 통닭을 먹든 계란 후라이를 하든 식용유를 먹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버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빵 한 나오면 10조각으로 해서 하나에 70ml 정도 들어가면 소주컵 조금 넘는 양이거든요. 한 잔 조금. 3분의 1. 네. 650ml의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한 업체 역시 식용유 양이 많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대만 카스테라에서 그렇게 많은 기름이 들어갔는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란이고 나머지 일부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가루 비중이 워낙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결코 많은 양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먹어도 되는 식용유지만 응답한 소비자의 68%가 반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식용유는 먹을 수 있는 식재료지만 평소 집에서 사용할 때도 최소한의 양만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식용유 700ml를 쓴 이 업체의 우유 사용량은 750ml. 그러나 매장 곳곳엔 계란과 무방부제 홍보뿐입니다. 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백화점 기준에도 대표 성분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대표 성분에 들어갈 만큼의 양이잖아요, 식용유가. 대표 성분은 상위 3가지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3가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난황, 남백, 밀가루까지 이제 표기가 돼 있죠. 우유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식용유가 그 3번째에 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표시가 되는 거죠. 반죽에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이 업체 역시 매장에서 카놀라유 사용 문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모든 레시피, 모든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명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찌 보면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명시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그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을 저희가 다 나열해서 명시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만식 카스테라의 열풍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은 왜 식용유를 많이 쓰는 것일까요? 지난 주말 우리는 대만 현지를 찾았습니다. 대만식 카스테라가 처음 시작된 곳은 타이베이 구도심 지역인 단수이 거리입니다. 맛있는 거리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먹거리들이 넘쳐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도 줄 서서 먹긴 하네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먹거리 중 하나는 대만식 카스테라. 긴 줄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는 매장 앞. 한국에서 늘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 이곳에서도 펼쳐집니다. 뜨거운 빵이 나오자마자 즉석에서 잘라주는 모습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방이 완전 개방돼 있다는 겁니다. 손님이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빵을 기다리며 보고 있자니 노란 빛의 액체를 그릇에 따르는 모습이 손님에게도 그대로 보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식용유입니다. 단수이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매장을 가봤습니다. 여기에서도 갓 나온 빵을 자르고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개방된 주방에서는 한 직원이 우유를 넣은 다음 다량의 액상 계란을 넣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장 한가운데서 식용유를 따르는 직원. 등으로 가리거나 숨기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 매장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양의 식용유가 반죽에 부어집니다. 거리의 누구나 빵에 우유만큼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你们是怎么做？我们是用牛奶，用牛奶这样，牛奶跟鸡蛋，还有油。 鸡油。 이 빵은 현지인들이 옛날에 먹던 빵 맛을 다시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那台湾那个善水这边，其他店是用奶油的吗？没有，我们全部都是用那个植物油。对，没有用奶油。 그런데 왜 이 거리에선 카스테라를 만드는데 다들 식용유를 사용할까요? 要加芝麻，你要把它换成奶油的话，那出来是完全差很多的东西，会很香，但是会形态状态。 가격대는 한화 기준 3,000원. 한국보다 2배가량 저렴합니다. 대만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도 부담 없는 가격.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这个怎么卖？这个它算一条80块。一条80块，这么好吃吗？对啊，就跟那个面包店的，我有买过一次，很好吃，我孙子都要再来买。要买要排过来。排过来这里，要排过来。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단수이 거리에 있는 20여 개의 매장 어디에서도 카스테라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지인들도 카스테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You know castella? You know castella? No? 它就是基本上它就是两种，它没有其他的。还有就是一个就是单纯我们就是小时候不就是那种基本的那种蛋糕吗？没有任何的味道，但是它就是蛋糕味。然后另外一个也是蛋糕味，但是它下面一层，等下你看到它会有 cheese。哦，就是说这是 castella 还是 cake？ 这哪一个？那就这样子的 cake。 Cake? 아, no castella? 아하. 그렇다면 이 빵의 이름은 무엇일까? 매장 직원 역시 카스테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它叫什么？古早味蛋糕吧，就是韩国人是就是叫它就是castella。对。可是你们好像不是叫 castella。我们是叫这个叫做海绵蛋糕。 단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스린 야시장. 이곳 역시 대만식 카스테라 발상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한국의 몇몇 업체들은 여기에서 기술을 가져왔다고 광고하는데요. 한 매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봤던 모양이며 도장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곳 관계자 역시 이 빵은 카스테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쉬폰 케이크라는 겁니다.
지금껏 한국에서 카스테라로 알고 먹어온 대만식 카스테라. 만일 카스테라가 아니라면 이 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현장의 최고 장인을 선정해 각 분야 명장으로 매해 발표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11명의 제과제빵 명장이 있습니다. 2016년 제과제빵 명장인 박준서 씨. 그는 대만식 카스테라가 카스테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적인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걔는 100% 카스테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카스테라는 정말로 원래는 순수하게 계란, 설탕, 뭐 꿀이나 물엿, 그다음에 밀가루 요 기본적인 거를 갖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용유나 우유를 조금 쓰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밀가루 대비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보통 한 8%대 내외예요. 그러면 굳이 이 빵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러면 어떤 빵이라고 불러야 돼요? 큰 스펀지죠, 스펀지. 이것은 제빵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본들입니다. 여기엔 약 120여 가지의 제과제빵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확인했던 일부 대왕 카스테라 레시피만큼 식용유가 들어가는 빵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카스테라를 만드는 레시피 페이지, 식용유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설탕이 밀가루 대비 180% 양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확인한 일부 대왕 카스테라의 식용유량은 밀가루 대비 약 70%. 식용유를 밀가루의 40%만큼 넣어야 한다는 빵을 찾았는데요. 바로 시폰 케이크입니다. 또 다른 명장은 카스테라 마케팅을 펼친 업체들의 행태가 가장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식용유가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갔으면 당연히 카스테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름을 아까 얘기했던 뭐 시폰 케이크든지 롤 케이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카스테라고 하니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좀 뭐라고 그래요? 이탈감이라고 그럴까요?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식용유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넣었으면 카스테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드러운 케이크 아니면 생크림을 첨가했으니까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했으면 그 정도 배신감은 안 가졌겠죠. 대만 현지에 없는 카스테라가 한국에서는 왜 카스테라로 불린 것일까? 한 업체에선 이것이 카스테라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폰 케이크라고 하지 왜? 저희가 맨 처음에 알았을 때 한국에서 대왕 카스테라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대만으로 가서 저희는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대왕 카스테라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뿐인데 최근에 이 일이 있으면서 전문가들께서 뭐 마카롱리스트 분들도 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하는 말이 가장 첫 번째 잘못은 정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카스테라라고 봐주시면 안 되고 스펀지 케이크라고 봐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처음 카스테라라는 명칭이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대만 먹방 여행이 유행하면서 관광객들이 이 빵을 대왕 카스테라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분노했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4개 업체 중 식용유의 사용량은 가장 적었던 한 업체. 이곳에선 유화제와 팽창제가 이미 첨가되어 있는 믹스가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에겐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믹스가루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중복 첨가해 사용하는 매장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첨가제는 넣지 않는다고. 같은 브랜드의 또 다른 매장. 이곳 역시 첨가제가 들어간 믹스가루를 사용하면서도 매장 앞에는 실제와 다른 문구를 써 붙여두었습니다. 화학 첨가가 절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진짜?
앞서 첨가제를 중복 사용한 매장에서는 전날 빵에 생크림을 주입한 뒤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그 홍보 문구를 제작을 해서 배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보다 이제 과장되어질 수 있는 그 홍보 문구는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전 지점에 저희가 수차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또 새로 오픈하시는 점주님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파견을 해서 위생이나 레시피 등 본사 규정을 전달하면서 그런 게 몇 군데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 시정 조치를 분명히 했거든요. 저희가 매장이 좀 숫자가 많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는 저희가 미처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허위 광고가 아닌가? 이 부분이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저희도 심심하게 책임도 있고요. 성분 표시 관련한 것도 이렇게 저희가 따로 비치를 해서 알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장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빵 재사용 문제는 방송에 나온 매장만의 문제였고 전체 매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재사용 빵에 관해서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각 지점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가맹점 교육의 만전을 기하고 올바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본사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우리는 정직하게 소비자들과 소통해 왔다는 점주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여주인은 매장을 오픈하면서부터 식용유는 물론 첨가제까지 모든 재료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공개해왔을까?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와서 찾아보니까 제가 늘 이게 붙여 있었거든요. 붙여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도 이게 붙여 있는 거 진짜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붙여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이거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냥 저희한테 사용하고 싶은 건 사용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고 이제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다 보내주신 거를 지금 제가 골라서 쓴 거거든요. 안 붙이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는 당연하게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붙여놨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식용유 사용에 대해서 놀라시는 것도 사실은 저도 공감은 가요. 제가 여성들 나이 그 빵 처음 배우러 갔을 때 그때는 식용유보다는 버터나 설탕 사용량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먹는 빵이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생각하니까 사실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식용유 쓰는 걸 알았어요, 빵에. 제가 레시피 찾아보니까 어떤 건 식용유 쓴 것도 있고 버터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놀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식용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이거 당연히 숨겼겠죠. 저기 정말 들어가는 게 이게 다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면 이거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한 대왕 카스테라 매장. 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어요. 네. 이곳의 점주는 버터를 중탕에 사용하고 설탕을 첨가하는 제조법으로 카스테라를 만듭니다. 그는 업계에서도 과도한 식용유 사용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식용유를 쓰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너무 빵이나 계란, 우유 너무 안전한 먹거리로만 홍보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분명히 문제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겪으면서도 이번 일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정직한 재료 공개. 제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비자들이 이 빵에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구나를 저희가 그냥 한눈에 보고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포장 용기에. 포장 용기에. 부산에서 대왕 카스테라를 만들고 있는 한 점주도 만났습니다. 이곳의 점주는 카스테라 매장을 운영하기 전 도너츠 가게를 운영했는데
당시 유지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감 때문에 유지 없이 카스테라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옥수수 끓인 거랑 물이랑 섞은 거. 아, 이게 카로치를 계속 물을 우려서 부어서 바로 사용하거든요. 그는 이번 일이 업계 스스로 정직하게 만들고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식용유를 넣은 카스테라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 식용유를 넣은 카스테라를 드시면 되는 것이고, 버터를 넣은 걸 드시고 싶으신 분은 뭐 버터를 넣은 카스테라를 드시면 되는 거고, 뭐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걸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스테라를 드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옳다라고 뭐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인 거죠. 서로의 제품에 좀 정직하게 부끄럼 없이 소비자들한테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응답자의 90%가 재료에 대해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정확히 알고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슷한 양의 식용유가 들어갔지만 재료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선택하게 만든 대만에서는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취향이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이, 어떤 사람은 재료가,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나 가격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정직함입니다. 이번 대왕 카스테라 방송도 정직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며 발견했던 또 하나의 사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나 점주님들이 자신이 만드는 음식 재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실제 요리 과정이 광고 이미지와 부합하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판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이 소리 들리십니까? 뒤집는 소리만으로도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이것. 바로 온 국민이 선호하는 고급 외식 메뉴, 한우구이입니다. 풍부한 육즙과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일품인 우리의 한우. 수입 소고기가 넘쳐나는 가운데서도 그 뛰어난 맛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우구이, 다른 육류에 비해 다소 비싼 가격 때문에 주로 가족들과 혹은 직장 동료들과 기분을 내고 싶은 특별한 날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큰맘 먹고 찾아간 한우구이 식당에서 혹시 주문한 고기가 메뉴판에 적힌 정량보다 적게 나온 건 아닌가? 이게 뭔가 양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얗게 눈꽃이 핀 것과 같은 마블링이 상징인 한우에서도 최고급 부위로 치는 이 꽃등심을 주문했을 때 이게 과연 진짜 꽃등심 부위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지난 한 달간 서울 시내 한우구이집의 정량과 부위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연 그 실태는 어땠을까요? 화려하게 피어난 마블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마저 경쾌한 한우구이. 그 비싼 가격만큼이나 풍부한 육즙과 고소한 맛은 최고라 칭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우는 이렇게 다양한 부위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부위별로 가격과 맛 또한 차이가 나는 한우구이. 과연 사람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할까요? 우리는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갈비. 난 살치. 저는 등심. 취향에 따라 한 개의 부위만 선택하게 했는데요. 여기는 뭐니 해도 등심.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먹어봐도. 등심이 맛있어가지고 저는 기름이 좀 적고 부드러운 게 좋은데 100여 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다양한 한우 부위 중에서 구이로 가장 사랑받는 부위는 바로 등심.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식당에서 한우 구이를 먹을 때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량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편이죠. 기름 포함해서 막 하니까 실제 나오는 건 적으니까 맛있기는 맛있는데 잘 섭섭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메뉴판에 적힌 대로의 정량을 먹고 있는 걸까요? 서울 곳곳의 한우구이 전문점에서 정량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찾은 것은 활동 인구가 가장 많다는 서울의 심장부 중구에 위치한 한 한우구이 전문점. 저녁 식사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임에도 식당 안은 벌써 이렇게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식당은 특이하게도 한우 생등심 한 가지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1인분은 150g, 100g당 가격은 23,400원입니다. 등심 하나요? 한 가지만 주문하는 집에서 그런 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죠? 이모 이거 몇 등급짜리예요? 거기 제일 좋은 걸로 있었어요. 저 일단은 등심 2인분 주세요. 등심 전문이라는 이곳, 그 자부심이 느껴져 더욱 기대됩니다. 제공된 한우 등심은 이렇게 토막낸 상태였는데요. 잘라져 나온 탓에 그 양이 얼만큼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문한 양은 총 2인분 300g인데요. 과연 정량 그대로 나온 걸까? 저울에 달아보니 접시가 포함된 중량은 348g. 만약 접시의 무게가 48g이 넘는다면 고기의 정량은 미달인 셈인데요. 빈 접시를 확인해본 결과 무게는 110g이었습니다. 결국 제공된 고기의 양은 238g에 불과한 건데요. 전체 중량의 20% 넘게 부족한 양입니다. 100g에 23,400원인데 거의 15,000원 정도가 안 먹고 돈을 내는 셈인 것 같아요. 고기 2인분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왜 이렇게 적은 양의 고기가 제공된 걸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안 시켜요? 기름기 제거하고 나오니까 저희가 받을 때는 150g이 아닌 거예요? 기름기가 밥밥에 있는 게 150g이에요. 그거를 빼고 나오면 안 되겠네.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식당은 이런 이유로 고기의 정량보다 한참 모자란 양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한 한우구이 전문점. 과연 이곳에서는 정량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낮 시간에 찾은 탓인지 식당은 한산한데요. 메뉴판에 적힌 1등급 암소 등심은 1인분에 200g,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잠시 후 주문한 암소 등심 2인분이 나왔습니다. 고기에는 마치 물결을 치듯 마블링이 선명한데요. 수수에 비해 육질이 연하고 육즙이 많다는 암소 등심. 과연 중량도 정확히 맞춰 나온 걸까요? 우리는 접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울에 0점을 맞춘 뒤 고기를 올려봤습니다. 측정 결과 제공된 고기의 무게는 403g. 근소한 차이였지만 정량을 약간 넘는 양이 우리에게 제공됐습니다. 앞서 본 식당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정량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은평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 이곳 외에도 전국에 가맹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우를 즐기려는 이들로 가득한 식당. 이곳은 정육식당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명 특수부위라 불리는 토시살과 살치살부터 등심까지 다양한 고기를 손님이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데요. 먹어봤어요.
우리는 직원이 추천해준 등심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진열대에 미리 담겨져 있던 그대로 제공된 등심. 많아 보이는데? 가격은 500g에 37,000원. 100g당 7,400원 꼴로 다른 식당에 비해 저렴합니다. 등급 표시를 살펴보니 3등급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적힌 라벨까지 붙어있던 등심. 측정 결과 순수 고기의 무게는 473g. 라벨에 적힌 무게보다 27g이 부족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우리는 주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때 빈 접시를 저울에 올리는 직원. 그런데 빈 접시를 올린 저울의 숫자는 0이 아닌 26. 오차는 이렇게 발생됐던 겁니다. 연이어 정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식당이 발견되는 상황. 이번에는 강남구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직장인들의 회식 장소로 인기가 높다는데요. 메뉴판을 살펴보니 한우의 등급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중 가장 비싼 2플러스 등급의 한우 등심 500g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정량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까? 접시엔 새송이버섯, 양파 한 토막과 2플러스 등급의 등심이 함께 나왔는데요. 이 중 채소를 제외한 고기의 중량만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직원. 직원이 우리가 고기의 무게를 재고 있는 걸 눈치챈 상황. 저희 여기 버섯하고 다 빼셨어요? 있어요. 같이 다 중량하셔야 되는데. 다 포함해요? 그럼요. 네. 거의 맞잖아요. 직원은 주문한 500g보다 2배의 숫자가 나왔음에도 중량이 거의 맞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채소와 접시를 제외한 한우 등심의 무게만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466g. 메뉴판에 쓰인 정량보다 34g이 부족했습니다. 고기로 중량 맞춰주시지. 500g. 우리 단체가 아니고 빨리 드셔야 돼서 그 기름 옆으로 쟁거하고 이게 상황이 안 돼서 드시기 그만 딱 되겠구나 잘 쏟아서 나오니까. 근데 보통 그 기름도 들어가면서 그냥 식어요. 이렇게 서울 소재 한우구이 전문점 17곳의 정량을 점검한 결과 무려 13곳에서 고기의 정량 미달이 확인됐습니다. 그 차이가 미미한 곳도 있었지만 300g 기준 최대 80g까지 정량을 지키지 않는 식당도 존재했습니다. 고기의 정량을 지키지 않는 일부 식당들. 그런데 제공된 양이 정량보다 적다는 걸 말하자 대부분 비슷한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꽤 나왔네요. 네. 저희가 다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기름기 제대로 나오니까 드시기 그만 딱 되겠구나 잘 쏟아서 나오니까.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가격표에 제시된 중량과 실제 고기의 중량은 같아야 합니다. 만약 그 차이가 20% 이상 부족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조금 특별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한우 구이를 판매하는 한 정육식당. 낮 시간임에도 손님들이 가득할 만큼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곳에선 다른 식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안내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바로 고기 주문 시 속기름을 손질한 뒤 제공한다는 것. 식당 벽에 붙은 메뉴판을 살펴보니 각종 한우 구이류의 예시 가격은 601g. 끝자리가 1g으로 끝나는 게 특이한데요. 우리는 이 중 꽃등심 한 근을 주문해봤습니다. 중량은 608g. 고기는 손질을 한 듯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양이 불규칙한데요. 과연 가격표에 적힌 중량과 같은 양이 우리에게 제공된 걸까? 양이 좀 적어 보이는데? 아, 그래요? 기름 빼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몇 그램? 조금
몇 그램 정도의 기름이 제거됐다는 직원. 하지만 측정 결과 고기의 중량은 501g. 가격표에 적힌 중량보다 무려 107g이 부족했습니다. 소기름 값은 안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백화점 뭐 어느 정육점에 가서도 소기름을 다 받습니다. 왜냐면 고기 자체를 사올 때 저희가 다 고기 값을 다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소기름 손님에게 제공하기 전 제거한 기름을 고기값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직원. 하지만 기름값은 소비자의 몫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에 의거 500g의 고기를 손님에게 제공했다면 500g의 가격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취재를 진행하던 중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식당에서 한우의 특정 부위를 추천해주고 있었던 건데요. 꽃등심 제일 좋아요. 꽃등심? 예. 꽃등심 맛있어. 식어도 맛있는데 꽃등심. 붉은 살코기 사이로 눈꽃처럼 피어있는 이 마블링이 보이십니까? 소고기의 꽃이자 최고급 부위라 불리는 꽃등심인데요. 일반 등심에 비해 고가인 꽃등심. 2인분 기준으로 많게는 10,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5년에 방송된 정육식당의 꼼수 편을 기억하십니까? 저기 설화라는 게 뭐예요? 꽃등심이요? 예. 소비자가 소고기 부위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맹점을 이용해 다른 부위를 꽃등심으로 속여 판 식당을 취재했었는데요. 설화라는 건 꽃등심 맞아요? 채끝등심 채끝이라고 보죠. 채끝이랑 꽃등심이랑 같은 부위는 아니죠. 칠기는 부위죠. 어느 이름도 틀립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소고기의 분할 상태별 부위 명칭을 보면 꽃등심은 등심 중 일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꽃등심이 아닌 부위를 값비싼 꽃등심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업소에서 꼼수 부리시는 게 이제 중량 속이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부위 속이시는 건데 국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위가 등심 중에서 꽃등심이기 때문에 일반 윗등심이나 아랫등심을 꽃등심으로 속여서 내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우구이 전문점의 부위 점검을 위해 전문가를 동행했습니다. 앞서 608g 기준 107g의 정량 미달을 보였던 한 식당입니다. 1등급의 생등심과 1플러스 등급의 꽃등심 가격차를 비교해보니 600g 기준 약 12,000원 정도. 우리는 꽃등심 600g을 주문했는데요. 주문한 꽃등심입니다. 하얗고 촘촘한 마블링이 인상적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진짜 꽃등심으로 보이십니까? 고기를 한참 바라보던 전문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작체 고기에도 두 보니까 똑같은 고기. 자세히 보니 살코기와 마블링의 모양이 덩어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모양이 결 같은 거 보라는 거 아니고 모양을 보라는 거. 윗등심? 진열장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진열장 안에도 꽃등심하고 일반 생등심 그리고 표시가 다 돼 있었어요. 진열 포장되어 있는데 표시가 다 돼 있어서 은근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섞어서 주시네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제공된 꽃등심에는 진짜 꽃등심과 윗등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꽃등심은 도대체 어떤 부위일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일주일에 2번 도축장에서 직접 한우를 들여와 부위별로 손질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날은 도축장에서 소가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소가 이렇게 4분 도체 하나, 둘, 셋, 넷 4등분해서 나오는 게 소 한 마리 분량이에요. 이 부위가 바로 발골전 등심 부위 전체입니다. 꽤나 큼직한데요. 생체 중량으로 한 700kg 초중반대 소예요, 이게. 그중에서 등심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한 150kg 정도. 발골을 마친 뒤 등심살만 따로 떼어낸 모습입니다.
척추 1번 뼈부터 13번 뼈까지 있는데 1번부터 한 5번까지를 윗등심이라고 하고 5번부터 한 번 꽃등심이라고 그래요. 6번부터 13번까지 그 정도를 아랫등심이라고 하고요. 윗등심, 꽃등심, 아랫등심의 단면입니다. 등심 부위 전체 중 가운데를 차지하는 꽃등심. 일반적으로 윗등심, 아랫등심보다 마블링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꽃등심은 등심 전체 중 일부지만 엄연히 구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하나의 부위입니다. 꽃등심을 찾는 이유가 지방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고소한 맛이 제일 진하기 때문에 꽃등심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 부위를 많이 찾으면 그 부위만 나가니까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유독 부드럽고 풍미가 좋은 꽃등심. 한우구이 전문점에서는 꽃등심을 제대로 판매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계속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우 정육식당. 간판과는 달리 식당 안에 정육 코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우구이는 꽃등심과 차돌박이뿐인데요. 우리는 꽃등심을 주문해봤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고기가 나옵니다. 두 덩어리의 고기, 마블링이 선명해 보이는데요. 곧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주는 직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두 덩어리가 같은 부위로 보이시나요? 여기도 꽃등심이 안 나왔네요. 섞여 있는 거. 두 덩어리. 저거는 꽃등심이죠? 이거는 윗등심. 살치살하고 요 밑에 요만한 마블링 중 살치살이 붙어 있다면은 윗등심입니다. 이건 역시 꽃등심과 윗등심이 섞여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꽃자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보다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를 되려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편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윗등심살을 살치살 붙인 채로 같이 해서 꽃등심으로 같이 판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진짜 꽃등심만을 제공하는 식당은 없는 걸까? 한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육식당 형태인데요. 냉장고 안에는 부위별로 고기가 담긴 접시가 쌓여 있습니다. 뭐가 좋은 꽃등심이에요? 요거 드시면 더 나을까요? 예, 식감도 있고요. 직원이 직접 추천한 꽃등심. 과연 진짜 꽃등심이 맞는 걸까요? 윗등심. 전문가의 대답은 제공된 부위 모두가 윗등심.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꽃등심은 따로 있고요. 꽃등심은 따로 있는데 부위가. 살치는 꽃등심이 아니거든요. 꽃등심이라는 것이 윗등심에다 나오는 거예요. 살치살 붙여있고 이런 거는 상관없단 네, 말이에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꽃등심은 그 가게 기준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마블링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꽃등심을 판매하는 걸까? 우리는 다른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직원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주문했습니다. 가격표에는 한우 꽃등심이란 글씨가 선명한데요. 과연 진짜 꽃등심이 맞는 걸까? 하지만 고기를 본 전문가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먹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윗등심. 근데 둘 다 꽃등심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꽃등심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500g의 꽃등심을 주문했지만 진짜 꽃등심은 없었습니다. 모두 윗등심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은 고기 손질이 한창인데요. 500g의 꽃등심을 주문했지만 진짜 꽃등심은 없었습니다. 모두 윗등심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은 고기 손질이 한창인데요. 지금 하시는 게 뭔가요? 만들다니 어떻게 해요? 기름 적재하고 숙성을 잘 시키게 되면 꽃등심을 만들 수 있고
등심 안 되면 일반 등심은 80밖에 없어요. 가격 차이가 많아요. 얼마나 나는데요, 저기? 한 접시에 10만 원. 숙성을 통해 등심을 꽃등심으로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직원. 이렇게 해서 이익을 더 낸다고 합니다. 등심으로, 꽃등심으로 팔아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손님들은 부드러운 걸 원하기 때문에 일반 등심을 한다면 비싸게 사고 먹으니까. 등심이 아닌 꽃등심을 먹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한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이해가 가능할까요? 라벨 하나로 등심이 꽃등심으로 둔갑하는 이곳. 그런데 이곳엔 고기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기를 맛있고 부드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데요. 연육을 우리가 먹으면 이 연육도 간이 안 되니까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연육을 연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간이 때문에 연육제인가? 뭐 넣으신다면서요?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가득한 은색 봉투. 봉투엔 복합 조미식품이라 적혀 있는데요. 각종 첨가물과 향미 증진제 성분이 눈에 띕니다. 고기에 뿌린다는 이 가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보리색이다. 과연 맛은 어떨까? 엄청 짜네. 소금 같은데. 입자가 고운 이 가루는 짠맛과 조미된 맛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에서 이 가루를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각 부위별로 구이용 고기를 소분하는 직원. 그런데 이때 고기에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후추를 뿌리듯 생고기 위에 무언가를 잔뜩 뿌리는 직원. 통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앞서 다른 지점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 가루입니다. 이것을 생고기에 뿌리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뿌리시는 건 그건 뭐예요? 네. 우리는 이 가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업체. 생고기에 맛은 더해주고 육질은 부드럽게 한다는 가루에 대해 물었는데요. 뭐 있어요? 저희 그거 보고 왔네요.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가 앞서 식당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은색 봉투를 꺼내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가 식당에서 본 것과 이름이 달랐습니다. 혹시 다른 제품인 걸까요? 색깔만 바뀌는 거죠.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조성분 40%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금이라고 불러요. 직원은 이것을 소금이라 부른다지만 성분명을 살펴보면 분명 각종 화학 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조미료네요 이게. 네네. 예, 조미료. 그러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하는데 자체가 조미료를 해요. 고깃집에서 많이 쓰나요 이거? 그러면요. 이거 뭐고 어디 뭐 맛집 뭐 이런 데 보면은 많이 쓰죠. TV 프로그램의 맛집으로 소개된 유명 식당에서도 사용된다는 이 가루.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이 소금을 뿌리게 되면 질이 좋아지니까 3등급짜리도 식감이 좋아지니까 완전히 A 풀 정도는 안 되더라도 1등급은 되죠. 이런 고기를 먹다 일반 고기를 못 먹어요. 심심하지 말하자면. 가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직원. 고기의 맛과 식감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 7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이 제품. 단맛을 내는 에리스리톨, 연육을 돕는 나트륨 성분과 조미료 역할을 하는 향미 증진제까지. 소금이라 부르기엔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이용 생고기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과연 괜찮은 걸까?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 앞서 취재했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고기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향미를 증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화학적인 식품 첨가물입니다.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1등급 이상의 한우와 차이가 나는 식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런 화학적인 첨가제를 집어넣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의 고기라고 생각하고 찾은 소비자들은 이런 화학적인 첨가물을 넣고 판매하는 부분 아마 배신감을 느낄 거고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먹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이런 화학적인 첨가제, 연육제 같은 걸 집어넣는 것을 규격 기준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윗등심을 꽃등심으로 판매하고 생고기에 연육제를 사용한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 관리 방침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이전 등의 문제로 현재 본사 가맹점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이후 본사와 정식 계약된 매장에 대해선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약속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파고든 일부 식당의 터무니없는 상술과 꼼수. 우리는 눈속임으로 이익을 챙기는 대신 정직함으로 양심을 지키는 업체가 많아지는 날까지 점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일부 한우구이집들의 이러한 실태. 값비싼 음식이기에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찾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배신감이 다가올 겁니다. 게다가 문제는 정육점과 달리 일반 식당의 경우 주문한 부위와 다른 부위가 제공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인 겁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중량과 부위를 속여 이익을 보려는 식당 업주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작은 속임이 하나, 둘 모여 결국 동종업계 전반에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피해는 결국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미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점검은 계속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